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자 인사이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투자 인사이트 시간에는 예전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저희 증시각도기 TV에 나오셔서 인도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이죠. 네, 이지인베스트의 김민수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다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주 오랜만에 나오셨기 때문에 이제 1년 만에 나오신 거죠.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 하시는 일과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지인베스트의 김민수입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 동안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로 일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기업에서 펀딩과 IPO 책임자로 일해왔습니다. 현재는 이제 투자 자문사 창업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지인베스트 채널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와주신 이유는 인도하고도 조금 연계되어 있는 미국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자 나오셨습니다. 아마 때는 적시에 나오신 것 같은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가 되면서 미국 기업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기술주들이 주가 많이 빠졌고, 또 빅테크들도 예외 없이 상당히 많이 주가가 빠지고 있어서 이제 빅테크들의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상황에 봉착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넷플릭스가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는데, 실적이 나빠서 폭락을 한 게 아니라 실적은 좋았습니다만 미래 전망이 꺾이면서 성장률이 나쁘다. 성장은 하나 성장률이 예전만 같지 못하다 하면서 주가가 무려 52주 신고가를 찍는 그런 흐름을 보여줘서 2022년도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이거죠. 빅테크들이 성장을 할 거라는 거는 추호의 의심도 없다. 그러나 21년도에 워낙 크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22년도에는 그런 수준의 성장을 못했을 때 과연 견딜 수 있겠는가? 그것이 이제 22년도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데,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아시아, 그 중에서도 인도에 좀 더 특화되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인도하고도 좀 연관이 있다면서요. 네, 우선 아마존하고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지금 이미 성공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현재 인도의 이커머스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이 시장의 시장 점유율 30%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월마트가 최대 주주로 있는 플립카트라고 하는 이커머스 핀테크 업체와 함께 선두 그룹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이나 앞으로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실적 성장성 그리고 실적의 가시성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금리 인상이 되면은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현재 가치가 감소를 하게 되고요. 즉 이제 분모에 적용이 되는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미래 실적에 대한 현재 가치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실적 성장의 가시성 그리고 실적의 안정성이 중요해지는 것이고요. 저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이런 실적 성장의 가시성이 가장 높은 기업들 꼽으라고 하면은 두 회사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구조적인 변화하고 신규 시장의 진출을 지금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마존의 지난 5년 동안의 매출 추이가 2016년도부터 매년 23%씩 성장을 했는데, 매출이? 영업이익은 이 2배에 가까운 40%씩 성장을 했습니다.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서비스 사업 부분의 실적 기여도가 빠르게 성장을 했고, 두 번째는 해외 실적의
실적이 30억 불 적자에서 네. 7억 불 흑자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서비스 사업 부분의 실적이라고 하면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AWS, 네. 그리고 입점셀러들의 주문 배송 반품을 대신해주는 FBA, 네. 그다음 아마존 프라임과 같은 구독 서비스 등이 있고요. 네. 이 서비스 매출의 기여도가 2016년도 30% 수준에서 2021년도 3분기 기준으로는 50%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서비스 사업 부분의 실적이 상승을 하면서 영업이익률도 2.3% 수준에서 6.4%까지 네. 올라왔는데요. 유통업체로는 참 기가 막힌 수익률이죠. 네. 네. 그래서 이는 서비스 사업 부분의 매출 총이익률이 80%에 달하고 네. 이는 프로덕트 사업 부분, 즉 이제 아마존의 온라인 판매라든지 오프라인 판매, 오프라인 매장에서 되는 판매, 네. 이 마진율 10% 중반 대비해서 크게 높기 때문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서비스 사업 부분 중에서 그러면 가장 이 영업이익률이 높은 사업 부분이 꼽으라고 하면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AWS입니다. 네. AWS 같은 경우는 지난 5년 동안 매출액이 연평균 35%씩 성장을 했고요. 기가 막힌 성장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매출 기여도가 9에서 한 자릿수에서 이제 13%까지 높아졌어요. 전체 총이익에서 매출액에서요. 네. 총 매출액에서요. 그리고 이 서비스, 그리고 이제 AWS의 영업 마진율이 한 30%에 달하고요. 네네. 근데 긍정적인 점은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글로벌 시장 규모 자체가 연평균 15%씩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시장은 2026년도가 되면은 이 시장 규모를 1조 달러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아마존의 AWS의 시장 점유율이 현재 45%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종합하면 이런 서비스 사업 부분의 실적 기여도는 현재 제가 매출액 기준으로 50% 수준까지 높아졌다고 하는데 점진적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아마존이 이제 저마진으로 제품을 판매해서 빠르게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네. 이를 보고 입점한 셀러들에게 서버인 AWS와 FBA와 같은 더 높은 네. 이 서비스를 제공해서 더 높은 수익으로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모아놓고 사람을 모을 때까지는 거의 뭐 본전치기 하는 맞습니다. 분위기로 네. 진행을 하다가 사람을 모아지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히 필요한 서비스 산업에 진출해서 거기서는 막대한 영업이익률을 올리는 그런 전략을 펼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이제 말씀 주셨던 초입부에 말씀 주셨던 이제 인도 시장인데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신규 시장입니다. 아마존이 지금 신규 시장, 인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인도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입니다. 네. 이 시장에서 30%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고 선두 그룹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인도 투자진흥원, 그러니까 인베스트 인디아에 따르면은 이 시장은 연평균 20% 중반씩 매년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유지가 되어서 2030년도가 되면은 인도의 이커머스 시장이 작년 대비해서 약 10배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3,500억 불 이상의 시장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제 아마존의 총 판매 금액 2030년도에 총 판매 금액은 현재 글로벌 총 판매 금액 20% 이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네, 맞습니다. 아마존이 이제 인도에서 이런 정도로 성장하면 아마존이 총 판매하는 그 프로덕트 쪽에서 네, 판매 금액 GMV 기준으로 20% 수준도 이제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그걸 보고 인도에서 있고요. 한다. 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에 이제 아마존과 플립카트, 월마트가 최대 주주인 플립카트가 선두 그룹을 형성을 하고 있고 네. 2위 그룹과의 격차가 워낙 큽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존과 플립카트가 각각 30% 수준의 이제 지분율을 가지고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의 네. 수혜를 온전히 받을 것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놀랍네요. 사실은 인도는 그러면 통신 인프라는 상당히 괜찮은 모양이네요. 이렇게 이커머스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걸 보면. 네, 그래서 네. 바로 이제 그 얘기가 사실 인터넷 보급률이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 전체 보급률이 30% 수준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60%에 도달을 했고요. 거의 2배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매월 네. 1일 활성 인터넷 유저 수가 1,000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일요? 네, 그 매월. 매월.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2017년도 3억 명 미만에서 현재 2021년도에는 5억 명을 크게 뛰어넘었고요. 네. 그리고 매 분기 2,500만 명씩 신규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이 되면 거의 우리나라 인구 순으로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J 시리즈를 통해서 인도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비아디가 치고 나가면서 상당히 힘들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 네. 그러면은 워낙 그때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인도의 통신 업체에서 네네. 굉장히 싼 가격으로 그 통신을 쓸 수 있게끔 잘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도에 지오 플랫폼, 릴라이언스 지오의 자회사, 그러니까 인도 최대 시가총액을 가진 회사의 자회사가 이 2017년도 하반기 때 서비스를 론칭을 하면서 6개월 만에 가입자 1억 명을 확보를 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인터넷 보급률과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이제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이렇게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흥미로운 점은 인도의 온라인 쇼핑객 중에서 50% 이상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글로벌 평균 39% 대비해서 높은 수준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증가가 될수록 네. 이제 온라인 쇼핑이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빨리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은 인도의 매력적인 구성비인데요. 네, 인구 구성비인데요. 네. 네. 인도의 인구 구성비가 피라미드형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노동 가능 인구수뿐만 아니라 소비 가능 인구수가 또 증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평균 연령이 28세에 불과하기 때문에 빨리 이게 죽는구나. 28살이요? 근데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평균 연령이 한 10세 정도 이제 점들어 우리나라가 한 80세 정도 되는 걸로 80세? 아닙니까? 80세면은 저기 노인 인구요? 네, 우리나라 이제 평균 수명. 평균 수명 80세 네네. 정도 되죠. 네, 네. 한 10세 정도 평균 네, 최대 빠른 연령, 것으로 평균 네. 연령이 70세. 그러니까 평균 연령은 28세인데 네. 임종 네, 연령, 네, 평균 네. 임종 연령.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구가 젊기 때문에 네. 온라인 쇼핑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더 빠른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인구가 피라미드형 이 상황에서 피라미드형이면 중국보다 더 많겠는데요? 그리고 네. 중국 따라잡는 건 무조건 시간 문제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항아리형이고 네. 이 그러니까 중국의 평균 연령이 인도 대비해서 한 10세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인도 시장이 인터넷 보급률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자 인구수가 증가가 되고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고 핀테크가 성장을 하고 네. 그리고 금융 소외층이 또 빠르게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규모 있는 소비가 또 가능해지고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은 인도 시장의 폭발적인 소비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인도에서 통신을 사용하고 있는 활성 사용자 수는 대략 어느 정도로 추정이 됩니까? 인도의 지금 인터넷 보급률이 현재 한 56% 정도 되고요. 네. 56%라는 것은 약 한 8억 명? 8억 명 이상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네네. 인터넷이 연결된 인구수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 중에서 제가 정확한 이제 활성 인구수는 모르겠는데 네. 이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현재 5억 명 수준이 되니까요. 그럼 앞으로도 한 네. 10억 명 10억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5억 명 정도는 그렇죠. 더 늘어나는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고 그 얘기는 최소 5억 명 이상은 활성 인터넷 유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커머스 보급률도 굉장히 그럼 오히려 연결은 된다고 쳐도 배송하는 시스템도 그게 잘 돼 있는지도 갑자기 궁금해지고. 맞습니다. 이게 네. 그게 사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역시 그 부분을 잘 캐치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도에는 배송 체계가 잘 돼 있지 않고 주소 체계가 또 잘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아마존이 머신러닝이나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네. 빠르게 해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지역별로 숫자로 이제 아마존 내에서 이 숫자로 이 주소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 배송의 이 성공률을 계속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도에서
빠르게 이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2위 업체들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은 구축을 하려면 어마무시한 인프라가 필요한 거죠. 네. 알고리즘을 쉽게 짤 수 있는 수준의 그 소프트웨어 스트럭처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그 축적된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마존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자면은 네. 아마존의 주주환원 정책 또 이제 보셔야 되는데 아쉽게도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매출의 5에서 10% 수준을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고 현재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AWS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이 인도의 신흥국 시장, 인도와 같은 신흥국 시장에 투자를 통해서 이 점유율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현재와 같은 투자 전략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또 다른 주가 리레이팅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은 주주하는 정책까지 하려면 밸류에이션 지금 굉장히 높고 다른 빅테크 업체들 중에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더 매출과 이익 성장이 더 이루어지어서 현금 흐름이 훨씬 더 원활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소위 말하는 두 자릿수의 현금 흐름, 이익 증가, 이익에 의한 현금 흐름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해보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이 투자를 더 해야 된다. 예, 밸류에이션이 비싸고 그리고 그렇다고 지금 뭐 성장을 위한 투자를 멈출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니까. 맞습니다. 네, 바로 그거죠. 예, 네. 성장으로 보여주는 회사가 아마 아마존이 아닐까 싶고 그것과 정반대, 그 측면에서는 정반대에 있는 회사가 바로 애플이죠. 맞습니다. 애플은 이미 다 성장을 했고 엄청난 현금을 빨아들였기 때문에 네. 자사주 매입 소각을 다 할 수도 있는 상황. 네. 뭐 부채를 발행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네.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이제 사실 두 번째 회사로 애플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그 내용을 좀 제가 애플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실적 성장의 가시성이 특히 이제 금리 인상기에 더 중요해지는데 이 실적 성장의 가시성이 가장 높은 빅테크 기업 중으로 아마존과 애플을 뽑고 있습니다. 네. 애플의 서비스 사업 부분의 마진율이 70% 수준에 달하고요. 이 서비스 사업 부분의 매출 기여도가 2014년도 14% 수준에서 2021년도에는 2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실적 영업 마진이 30% 다시 달성을 했고요. 네. 이 서비스 사업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앱스토어, 아이튠즈 그리고 애플페이와 같은 iOS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의미합니다. 네, 거기도 클라우드가 상당하죠. 저도 네. 개인적으로 꽤 적지 않은 돈을 내고 있어요. 클라우드에. 네. 네. 그래서 이런 서비스 사업 부분의 실적 기여도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드웨어 판매량 증가를 통해서 iOS 생태계를 강화를 하고 있고 이렇게 구축된 iOS 생태계가 다시 하드웨어 판매량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래서 이런 선순환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사업 부분의 실적 기여도가 높아지면은 마진율이 더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프로덕트 가격 변동에 따른 제품 실적 민감도가 낮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적의 안정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 사실은 애플한테 정말 무서운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애플에 만드는 제품 중에서 뭘 봐야 되느냐 할 때 저는 맥북을 보라고 말을 해요. 다른 것보다. 왜냐하면 사실 IBM 진영이 완전히 그 뭉개지면서 그 뭐라 그럴까 장외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장외자. 그러니까 그 생태계 아예 그 변태종처럼 사실은 윈도우를 세상에서 제일 먼저 만든 게 맥킨토시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카피한 게 MS고 그래서 근데 MS가 세상의 주력이 된 건데 그러니까 PC 시장에서는 외부자였죠. 외부자였는데 놀라운 게 스마트폰에서 세계 주력이 되면서 뭐 창조자니까 주력이 되면서 그 생태계를 끌고 들어온 이 스마트폰과 연계된 컴퓨터의 그 생태계를 끌고 오는 게 가장 무섭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네. 저도 사실은 컴퓨터는 다른 걸 쓰다가 이걸 써보고 나니까 여기에 이제 이 생태계에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고 붙잡히게 됐는데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맥북의 그 판매 증가 추이를 보면 지금은 맥의 생태계가 얼마나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번에 깜짝 놀란 게 4분기에 대수로 거의 1등을 했어요. 네. 삼성한테 조금 뒤지는 1등을 했는데 이게 ASP라는 측면, 즉 평균 판매 단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말 무서운 사건이 벌어진 거죠. 네. 근데 이게 혹시 우리 인도 얘기도 아까 아마존에서도 했습니다만
애플이 중국에 성장하는 건 눈에 확연히 보여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 4분기 이번에 이제 실적 나오는 것도 굉장히 궁금한데 실제로 이 그 판매 대수가 증가하는 건 중국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다고 표현을 뭐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인도에서도 이 가격이 너무 비싸갖고 인도 사람들은 쓸 수 있을까 싶고 그다음에 그 뭐 다른 워낙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진영이 셌기 때문에 과연 쓸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안 그래도 이제 그 애플이 인도에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을 했고요. 네. 2020년도에 이 ODM 업체들 팍스콘하고 윈스트론을 통해서 인도 현지 생산 캐파를 증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2020년 이전에는 아이폰 SE와 같은 저가 모델만 현지 생산을 했고 판매를 했는데요. 네네. 인도에서 스마트폰 수입 관세가 약 30%에 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2020년 이전까지는 이 시장 점유율이 미미했던 수준이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2020년도부터 네. 지금 애플의 ODM 업체들이 중국에서 인도로 생산 기지를 이전을 많이 했고요. 네. 또 지금 인도 현지에서 더 많은 모델을 생산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허.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인도의 애플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2%였고요. 2021년도에는 연중 4%도 이제 달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블하는 거예요, 네. 사실. 그래서 지금 그 인도의 스마트폰 시장의 규모가 네. 연평균 올해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한 1억 9천만 대에서 2억 대가 예상이 되거든요. 세계 시장에서 6분의 미국- 1이네, 6분의 1. 네. 미국이 1억 5천만 대이니까 네. 이에 비해서 30%나 높은 수준입니다. 네, 네. 그래서 또 이제 인도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36%를 지금 살짝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매분기 2,500만 명의 신규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은 몇 년 내로 지금 현재 2억 대가 아니라 3억 대, 4억 대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3억 대, 4억 대까지도 보길 수 있네요. 네, 4억 네. 대까지. 네, 4억 대까지 가나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시장에 애플의 전체 실적 기여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야, 그러면 애플은 그 제품에 대한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중국 같은 시장이 하나, 근데 중국만큼만 살면 안 되겠지. 그 아무래도 그 국민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네. 있으니까. 현재 인도의 국민 소득이 1,900불? 1인당. 1인당 국민 소득이 1,900불 수준인데요. 소득이 1,900불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뭐 중국이 한 5분의 1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중국만큼의 소비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금융 소외층이 많다 보니까 네.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수가 은행을 이용하지 않거나 못하는 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의 거의 90%에 달하다 보니까 네. 할부를 이용하지 못하고 대출을 이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네네네. 하지만은 이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빠르게 증가가 되면서 핀테크가 성장을 하고 네. 따라서 이 핀테크를 통해서 EMI 서비스, 할부 서비스라든지 네. 대출 서비스, 아니면 지금 현재 카카오도 하고 있는 Buy Now Pay Later, 네. 현재 지금 사고 나중에 이제 이 후불제 네.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도 지금 론칭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허. 인도에서도 지금 규모 있는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인도에서 이 이커머스 시장, 뭐 스마트폰 판매량으로 또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네. 애플은 기본적으로 성장 속도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동력이 하나 더 붙는 것이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 꺾여도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에서 지금 생겨나는 거고 사실 뭐 그렇습니다. 중국이 꺾인다고도 아직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맞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신규 시장이라고 하면은 전기차 시장인데요. 네. 애플이 시장에서는 2025년도까지 전기차 시장에 진출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ODM 업체를 통해서 풀 전기차를 생산을 할지 아니면 애플 카플레이와 같은 생태계만 구축할지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는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네. 다만 시장에서 조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 시장 대비해서 전기차 시장의 마진율이 좀 낮다 보니까 네네. 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인데 이 전기차 시장에 애플이 진입을 해서 창출할 수 있는 ROIC가 웩 대비해서 높게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즉 투하 자본 수익률이 자본 조달 비용 대비 높게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주주 가치는 더 증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이 전기차 시장에서 구축할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구독 생태계를 통해서 기대 이상의 마진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금 자금 조달 비용이 워낙 낮고 애플처럼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조달 비용은 뭐 더 거의 뭐 국채 수준으로 낮을 가능성이 높으니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자금을 조달해서 인도에서 마진이 좀 작거나 아니면 애플카에서 폰만큼의 마진이 안 나와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맞습니다. 여력이 있기 때문에 네, 안 할 그렇죠. 이유는 없다. 네, 그 사업 부분의 세전이익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애플 하면은 저희가 주주환원 정책은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주환원 정책은 뭐 글로벌 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매년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확인하시면은 더 확연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세전이익이 2013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연평균 10%씩 매년 성장을 했거든요. 세전이익이. 네. 이에 반해서 EPS의 성장률은 2배에 가까운 19%씩 성장을 했습니다. 네.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겠네요. 네. EPS라고 하면은 주당 순이익. 그렇죠. 네.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주식수가 감소하다 보니 네. 이 EPS의 성장률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돈 벌어서 자기 주식 태워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고 이제 또 긍정적인 점은 2021년도 실적 발표에서 CEO인 팀 쿡이 앞으로도 이제 이런 견고한 잉여현금 흐름, 프리 캐시플로우 창출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투자 집행에 따른 현금 수준이 차입금 수준까지 낮아진다 하더라도, 즉 이제 넷댓 수준이 제로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네. 그것을 감안하면은 현재 애플은 성장주로서뿐만 아니라 가치주로서도 시장이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참 무서운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종합하면은 금리 인상이 본격화될 것이라 예상이 되는 현재 이 시기에는 실적 성장의 가시성이 높은 기업에 이 선별 투자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아마존과 애플이 아닐까라고 저는 뽑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아마존과 애플이 가시성이 높다. 네. 그래서 지금 흔들리는 상황,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에서도 투자자의 시계열은 이쪽이 훨씬 더 투명하기 때문에 이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럼 다른 회사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페이스북인 메타, 뭐 그런 회사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제 많이들 또 이제 질문하시는 기업 중 하나가 이제 메타 플랫폼인데요.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이 기술주 가운데서 가장 낮기 때문이죠. 네네. 메타 플랫폼의 지난 5년 동안 매출 성장을 보면은 약 30% 초반으로 성장을 했고 네. 영업이익은 이거보다 조금 낮은 20% 후반대로 성장을 했습니다. 아주 견고한 성장이죠. 네네. 마진율은 좀 떨어졌지만 아주 견고한 성장인데 가장 큰 이유가 전체 매출의 47%를 차지하는 미주 지역에서의 유저당 매출의 성장세가 20% 중반을 꾸준히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부터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 미주 지역하고 유럽 지역, 그러니까 전체 매출 기여도가 60%를 뛰어넘는데요. 이 지역에서의 유저당 평균 매출액 성장세가 현재 꺾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유저 성장률이 낮은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메타로 바꿨군요. 네, 다른 쪽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VR, AR 시장에 지금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 이 메타 플랫폼이 이 오큘러스라고 하는 VR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고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나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독립형 헤드세트, VR 헤드세트를 현재 오큘러스 퀘스트 2라는 제품을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네. 40만 원 안짝인 것 같은데. 그래서 CEO인 마크 주크버그가 이제 출시 당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 VR 헤드세트를 1000만 개 판매를 하면은 이 VR 생태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런데 메타 플랫폼에 칩을 공급을 하는 인텔이 2021년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메타 플랫폼은 이미 2020년 10월부터 2021년도 9월까지 1년 동안 이미 1000만 개 이상의 VR 헤드세트 판매를 했다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네, 1000만 대 지금 판매됐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이런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지금 생태계가 구축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네. 그래서 향후 VR, AR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네. 이 장기적인 성장세를 좀 더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메타 플랫폼에 똑같이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라고 하면은 현재 자사주 매입 소각은 하고 있습니다. 배당은 하고 있지 않고요. 네. 긍정적인 점은 이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를 점진적으로 지금 확대는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현재 이 재무제표상으로 이 효과가 애플만큼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지금 현재 점진적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고 확대할 것이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점을 감안을 하면은 조금 더 뭐 기대가 장기적으로는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은 뭐 걱정도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플랫폼에 이제 돈을 쏟아붓는 거라서 그것이 그 동안에 있었던 검증된 사업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이라 쏟아는 붓는데 리턴이 보장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성장성으로 인식이 되면 주가가 높아지는 거긴 하지만 리턴이 일정 기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성장성에 대한 것을 상당히 상쇄시킬 수가 있어서 맞습니다. 네. 그거는 바로 그거죠. 예, 좀 네. 걱정을 하고 있는 네.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네. 이게 다른 기업에 비해서 뭐라 그럴까 오리진이 너무 약한 거예요. 언제든지 다른 회사들이 툭 튀어 들어와서 네. 자기 사업을 갉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벌써 이미 틱톡이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게 틱톡이 시장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왔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들은 좀 있습니다. 뭐 구글이라든가 그 뭐 오히려 다른 회사들보다 조금 뭐랄까 걱정이 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 메타 아닌가 네. 하는 생각도 좀 해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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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주 재미나게 지금 빅테크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특별히 오늘은 아마존과 애플을 중심으로 해서 빅테크 기업의 그 매출과 이익의 흐름들, 그리고 지역적 특별히 인도에서의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았고, 그래서 이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 성장도가 유지될지 여부, 그래서 그 금리 인상기에 우리는 빅테크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이지인베스트의 김민수 대표님이 아주 전문적으로 재무적으로 잘 이렇게 다뤄주셔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도움 말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또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에게 그 아직 다 조금 더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해주시죠. 네, 뭐 현재 인도 투자 관련된 책 집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널 이지 인베스트라고 하는 이제 네. 채널도 운영 중에 있으니까요. 예.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그 책은 그러면 인도 투자와 관련된 책입니까? 네, 그 개인들이 인도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지, 그리고 이제 인도의 4차 산업혁명이 어떤 식으로 지금 빠르게 변모를 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기업과 ETF 투자 이렇게 이제 나눠서 책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4월 정도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인도에 대해서 출판, 투자를 네. 고려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보셔야 되는 네, 그런 네. 책이 아닐까 싶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투자 인사이트 지난번에 이제 작년에 오셔서 진짜 그때 인도 그때만 투자했어도 정말 그 워낙 우리가 인지도가 약해서 투자를 안 했지만 그때 시점이면 굉장히 좋은 시점이었죠. 지금 되돌려 보면. 네. 뭐 하지만은 뭐 앞으로도 이제 사실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또 지금이 다시는 오지 않을 그런 좋은 투자 기회라고도 이제 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제 입장에서는 네. 충분히 조정을 해야 네.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네 오늘도 재미난 이야기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